Gemini, the gourd of miracles, and mother-in-law's greed draw. 추엔 V Gemini Condo, den 차이깅 트트. V 매 청악독 부응갑, 던누이 트리오 지콜로비언, 지안스, 한국, GM, 투이 GNH. 제1장 검은 우물가의 통곡 티잉, KAHO키, 벤 미행기잉.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 시어머니의 모진 학대를 견디다 못한 며느리 연화는 마을 어귀의 오래된 우물로 향한다. 삶을 포기하려던 찰나 우물 속에서 기이한 안개와 함께 산신이 노인의 모습으로 현신한다. 산신은 죽음 대신 연화에게 낡고 볼품없는 조롱박 하나를 건네며 눈물이 마르고 진심이 차오를 때 열어보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사라진다. 연화는 의구심을 품은 채 조롱박을 품에 안고 다시 지옥 같은 시댁으로 발길을 돌린다. 제2장 독사 같은 시어머니와 기이한 조롱박. 매 청독각 부야 키코로 키일라 집으로 돌아온 연화를 기다리는 것은 시어머니 최 씨의 표독스러운 고함과 매질 뿐이다. 최 씨는 연화에게 불가능한 가사노동과 터무니없는 양의 배짜기를 강요하며 밥조차 주지 않는다. 굶주림과 탈진으로 쓰러지기 직전 연화는 산신의 말을 떠올리며 조롱박 마개를 연다. 놀랍게도 조롱박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쌀밥과 기운을 북돋는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온다. 연화는 이 비밀을 숨긴 채 조롱박의 도움으로 시어머니의 혹독한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 제3장 은밀한 기적과 피어나는 의심. PF 마우텀, 킨 VISNGAING, 나이 ISINH 연화가 나날이 건강해지고 안색이 좋아지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어머니 최 씨의 감시가 시작된다. 최 씨는 며느리가 쌀을 훔치거나 밖에서 부정한 짓을 저지른다고 의심하여 더욱 악랄하게 괴롭힌다. 어느 날 밤 최 씨는 문틈으로 연화가 조롱박에서 비단을 꺼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탐욕에 눈이 먼 최 씨는 며느리가 잠든 사이 몰래 방으로 들어가 그 신비한 조롱박을 훔쳐내고 만다. 제사장 탐욕의 대가 드러난 진실 카이기야. 구렁 TAM. 스텟퍼이바이 조롱박을 손에 넣은 최 씨는 마을 잔치가 열리는 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조롱박을 연다. 금은 보화를 기대하며 주문을 외치지만 조롱박에서는 재물 대신 시커먼 오물과 끔찍한 악취가 뿜어져 나와 최 씨를 덮친다. 설상가상으로 최 씨가 그동안 저질렀던 악행들이 환영처럼 나타나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된다. 망신창이가 된 최 씨는 관아로 끌려가 심판을 받게 되고 연화는 그제야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다. 제5장 비온 뒤에 굳는 땅. 덧긍 SAO 무야.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최 씨는 깊이 뉘우치며 암자로 떠나고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다. 연화는 산신이 준 조롱박을 욕심 없이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며 덕을 쌓는다. 남편은 지난날의 무관심을 사죄하고 연화를 지극정성으로 아낀다. 세월이 흐른 뒤 부부가 마루에 앉아 평온한 저녁을 맞이하는 장면과 함께 진정한 복은 물건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남기며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다니다 액성, 하이엔에이첩, 팁툭즈, 데바따우핏, 중일, 일, 지아에스스, 한국, 잼, 투이, 치엔, H, 중일. 차가운 밤바람이 얇은 무명 치맛자락을 칼날처럼 파고들었지만 연화는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그녀의 두 발은 이미 마을 어귀 사람들이 밤이면 귀신이 나온다며 꺼리는 오래된 우물가에 이끼 낀 돌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검붉은 핏자국이 배어나온 버선 코가 우물 난간 밖으로 반쯤 나가 있었고 그 아래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이 시커먼 아가리를 벌린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불효녀 연화를 용서하십시오.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에서는 말라붙은 줄 알았던 눈물이 다시금 솟구쳐 나와 창백한 볼을 타고 흘러내려 그 어두운 우물 속으로 뚝뚝 떨어졌다. 죽음의 공포보다 더 끔찍한 것은 날이 밝으면 다시 마주해야 할 시어머니 최 씨의 표독스러운 눈빛과 짐승만도 못한 취급이었다.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세상과의 끈을 놓아버리려는 듯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다. 그 찰나의 순간 우물 깊은 곳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거대한 솥단지에서 물이 끓어오르는 듯한 보글보글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찢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연화가 놀라 눈을 뜨고 중심을 잡으려 애쓰는 사이 칠흑 같던 우물 안에서 푸르스름한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그녀의 몸을 휘감았다.
그것은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었다. 비릿한 물냄새가 아닌 깊은 산속의 흙내음과 오래된 나무 향기가 뒤섞인 신령스러운 기운이었다. 안개는 소용돌이치며 우물 난간 위로 솟구쳤고 그 중심에서 희미한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다리가 굳어버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안개가 걷히자 그곳에는 허름한 삼배옷을 걸친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허공에 둥둥 뜬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어리고 어리석은 중생아, 귀한 목숨을 어찌 이리 헛되이 버리려 하느냐. 노인의 목소리는 천둥소리처럼 웅장하면서도 늙은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다. 연화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말했다. 살려 주시옵소서. 소녀는 그저 고통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제발 저를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그녀는 눈앞의 존재가 저승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인은 껄껄 웃으며 지팡이로 우물 난간을 탁탁 두드렸다. 나는 네 목숨을 거두러 온 저승차사가 아니라 이 산과 물을 지키는 산신이니라. 내 눈물 속에 담긴 원한과 슬픔이 하도 깊어 내 잠을 설친 지가 벌써 여러 날이라 이리 나왔노라. 산신의 말에 연화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노인의 얼굴을 살폈다. 무시무시한 위험 속에서도 어딘가 모를 따스함이 느껴지는 얼굴이었다. 연화는 복받쳐 오르는 설움을 토해내듯 오열하며 말했다. 산신령님, 제 사정을 어찌 다 아시겠습니까? 시어머니의 학대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밥 한 톨 얻어먹지 못하고 매질을 당하는 것이 일상이옵니다. 남편조차 어미의 치마폭에 쌓여 저를 본체만 채하니 살아있는 것이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차라리 물귀신이 되어 이 고통을 끝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통곡 소리는 밤하늘로 흩어졌고 산신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연민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엄격함이 서려 있었다. 산신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연화의 앞에 툭 던졌다. 그것은 흙투성이가 된 볼품없이 작고 찌그러진 조롱박 하나였다. 겉면은 낡아서 칠이 벗겨져 있었고 흔한 끈 하나 달려있지 않은 초라한 물건이었다.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연화가 의아한 눈빛으로 조롱박과 산신을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다. 산신은 수염을 쓸어내리며 엄숙한 목소리로 답했다. 내 목숨값이니라. 죽으려던 용기로 이 조롱박을 품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라.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조롱박을 집어들었다. 가벼웠다. 너무나 가벼워서 바람에 날아갈 것만 같았다. 허나 산신령님, 이까진 낡은 박 하나로 제가 어찌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금덩이 하나를 주신다면 도망이라도 칠 수 있을 터인데. 연화의 말에 산신의 눈썹이 꿈틀했다. 어리석은 지고 눈에 보이는 재물은 화를 부르나 보이지 않는 기운은 생명을 살리는 법이다. 이 조롱박은 평범한 물건이 아니다. 허나 명심해라. 내 눈물이 마르고 가슴 속에 진심이 차오를 때 비로소 그 뚜껑을 열어야 한다. 만일 욕심이나 원망으로 가득 찬 채 연다면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수수께끼 같은 산신의 말에 연화는 멍하니 조롱박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마르고 진심이 차오를 때라니 당장 내일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하지만 그녀가 다시 입을 열어 물으려 했을 때 우물가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푸른 안개도 백발의 노인도 온데간데 없고 오직 차가운 밤바람과 귀뚜라미 소리만이 그녀의 곁을 맴돌았다. 마치 한바탕 꿈을 꾼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낡고 차가운 조롱박의 감촉만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물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시커먼 물은 아무 말 없이 고요하기만 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을 결심했던 그곳에서 그녀는 기이하게도 살아야겠다는, 아니 살아남아서 이 조롱박의 정체를 밝혀야겠다는 오기가 생겨나는 것을 느꼈다. 연화는 조롱박을 품속 깊이 저고리 안쪽에 소중히 갈무리했다. 차가운 박의 표면이 살깨내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 넘기고 벗어두었던 신발을 다시 신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둑한 산길을 내려오며 그녀는
지난 3년간의 시집살이를 떠올렸다.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부터 시작된 시어머니 최 씨의 구박. 가져온 혼수가 적다며 며느리의 옷가지를 가위로 난도질하던 그 광기 어린 눈빛. 한겨울에 냇가에서 빨래를 시키고는 손이 트면 게으르다며 회초리를 들던 그 모습. 남편은 과거 공부를 핑계로 사랑방에 틀어박혀 어미가 아내를 잡아먹으려 해도 귀를 막고 모른 척했다. 그 모든 기억이 뼈에 사무치는 한이 되어 가슴을 짓눌렀지만 이제 그녀의 품에는 산신이 준 기묘한 약속이 들어있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멀리 기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는 최 부자네 집, 바로 연화가 돌아가야 할 감옥이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에서는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연화는 담장 아래 개구멍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대문을 두드렸다가는 시어머니가 깨어나 난리가 날 것이 뻔했기에 그녀는 짐승처럼 엎드려 흙바닥을 기어서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거친 흙이 손바닥을 긁고 무릎을 찔렀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를 삼켰다. 안채 마당에 들어서자 서늘한 냉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마당 한 구석에는 그녀가 낮에 다 끝내지 못한 빨랫감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부엌 쪽에서는 쥐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연화는 숨소리를 죽이며 부엌 옆에 딸린 작은 행랑채, 자신이 기거하는 방으로 향했다. 방이라기보다는 창고에 가까운 그곳은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허름한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아 품속에 조롱박을 꺼내어 호롱불 빛 아래 비춰보았다. 다시 보아도 길가에 굴러다녀도 아무도 줍지 않을 볼품없는 박이었다. 눈물이 마르고 진심이 차오를 때 그녀는 산신의 말을 되뇌며 조롱박을 쓰다듬었다. 도대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단 말인가? 혹시 산신이 나를 놀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 박 안에 시어머니를 혼내줄 도깨비라도 들어있는 것일까? 그때였다. 안채 쪽에서 날카로운 기침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걔 누구냐? 밤중에 부스럭거리는 그년이냐? 시어머니 최 씨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였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조롱박을 이불 속 깊이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최 씨는 잠귀가 밝아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소리에도 깨어나 며느리를 닥달하곤 했다. 네, 2년 밤마실이라도 다녀온 게냐. 새벽부터 할 일이 태산인데 잠은 안 자고 무슨 짓거리냐. 마당으로 나온 최 씨의 그림자가 창호지 문에 거대하게 비쳤다. 연화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 납작 엎드렸다. 아니옵니다, 어머니. 잠시 뒷간에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전과는 달리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고 땅을 응시하고 있었다. 품속에 숨겨둔 조롱박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지탱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 씨는 며느리의 정수리를 뚫어질 듯 노려보다가 쿵하고 침을 뱉었다. 재수 없는 년. 내일 아침까지 저 마당에 콩 다 고르지 못하면 아침밥은 없을 줄 알아라. 쾅 하고 안채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찾아왔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이불 속의 조롱박을 다시 꺼내어 품에 꼭 안았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쳤고 온몸은 매맞은 자국으로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묘한 기대감에 휩싸여 잠을 청할 수 있었다. 내일은 또다시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오늘 밤은 이 낡은 조롱박이 그녀의 유일한 방패이자 무기였다. 우물가에서 죽음을 각오했던 그 순간부터 연화의 운명은 이미 궤도를 달리하고 있었다. 과연 이 조롱박은 그녀를 구원할 동아줄일까? 아니면 파멸로 이끌 덫일까? 밤은 깊어가고 초라한 행랑채의 불빛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해충일, 약, 이백자, 쿠황, 이점, 일트티행, 한등 등, 브이렁 NH업, 팁툭, 네브이팁, 이, 가이아, S, 한, 국, 잼, 투이, 진, 층, 이. 새벽닭이 태를 치기도 전 검푸른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으나 시어머니 최 씨의 기침 소리는 어김없이 안채의 정적을 깨뜨렸다. 에헤엠 날이 훤히 밝았는데 아직도 처 자빠져 있느냐. 게으른 년이 들어와 집안 꼴이 말이 아니로구나. 방문이 덜컥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최 씨의 앙칼진 고함이 연화의 귓전을 때렸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문지방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지난밤 산신을 만난 일이 꿈만 같았으나 품속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조롱박의 감촉이 그 모든 것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지금 곧 아침 문안 올리고 밥을 짓겠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으나 최 씨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장죽으로 문틀을 탁탁 내리쳤다. 밥은 무슨 놈의 밥이냐? 어제 내가 시킨 콩고르기는 다 끝냈느냐? 내년이 꾀를 부리며 잠만 쳐잤으니 쌀독은 구경도 하지 말거라.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저 광에 쌓인 3배5피를 다 짜지 못하면 물 한 모금도 없을 줄 알아라. 그것은 숙련된 장정이라도 사흘은 꼬박 걸릴 양이었다. 연화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애원하려 했으나 최 씨는 탐하고 침을 뱉고는 탐하니 돌아섰다. 부엌으로 들어선 연화의 손길은 분주했으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식구들을 위한 밥을 짓는 동안 솥뚜껑 사이로 새어나오는 구수한 밥 냄새가 며칠을 굶은 그녀의 위장을 잔인하게 고문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을 퍼서 사기 그릇에 담을 때마다 현기증이 일어 쓰러질 뻔했다. 그때 사랑방 문이 열리며 남편 박생원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다. 연화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다가갔다. 서방님, 어머님께서 제게 너무 과한 일을 시키십니다. 며칠째 곡기를 끊어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3배5필이라니요. 제발 어머님께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박생원은 아내의 초췌한 몰골을 보고 혀를 죄죄 찼으나 그 눈빛에는 연민 대신 귀찮음이 가득했다. 어허, 남자가 큰 뜻을 품고 글을 읽는데 어찌 아녀자의 집안일에 관여하겠느냐. 어머니께서 다 생각이 있어 시키시는 일이니 군말 말고 따르거라. 그따위 나약한 소리를 할 시간에 북이라도 한 번 더 놀리는 게 도리 아니냐. 그는 냉정하게 돌아앉아 책을 펼쳤고 연화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듯한 절망을 느꼈다. 아침상을 차려 올린 뒤 연화는 밥알 한 톨 입에 대지 못한 채 배틀이 있는 골방으로 쫓겨났다. 덜그럭, 덜그럭. 배틀에 앉아 명주실을 찾는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속도는 턱없이 느렸다. 배가 등가죽에 들러붙는 고통과 함께 눈앞이 자꾸만 캄캄해졌다. 손가락 끝은 거친 실에 쓸려 피가 배어나왔고 어깨는 끊어질 듯 욱신거렸다. 정오가 지나고 그림자가 길어질 무렵 최 씨가 감시차 문을 열어 젖혔다. 이런 뱀뱅이 같은 년을 보았나? 아직도 겨우 이것밖에 못 잤느냐? 오늘 밤에 촛불 켜놓고 밤을 새워서라도 다 끝내라. 안 그러면 네 친정으로 쫓아낼 테니. 최 씨는 옆에 있던 물바가지를 발로 차 엎어버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엎어진 물이 바닥에 흙으로 스며드는 것을 보며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친정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불명예였다. 병드신 친정 부모님이 충격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연화는 배틀 위에 엎드려 소리 죽여 울었다. 탈진한 몸에서 더 이상 나올 눈물도 없을 것 같았는데 서러움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구쳤다. 그러다 문득 지난밤 산신의 목소리가 뇌리에 스쳤다. 눈물이 마르고 진심이 차오를 때 열어보라. 연화는 품속에서 조롱박을 꺼냈다. 투박하고 못생긴 박. 이것이 정말 나를 살릴 수 있을까? 그녀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심호흡을 했다.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살고 싶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 그리고 이 지옥을 버텨내어 언젠가 보란듯이 일어서겠다는 도끼 어린 진심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조롱박의 마개를 잡았다. 신령님, 제 진심이 하늘에 닿았다면 부디 저를 도와주소서. 뽕! 경쾌한 소리와 함께 마개가 열렸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조그만 조롱박 입구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방 안가득 고소하고 달콤한 밥 냄새가 진동했다. 연화가 놀라 박을 기울이자 김이 펄펄 나는 윤기 흐르는 흰 쌀밥이 대접에 가득 쏟아져 나왔다. 꿈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 보았으나 분명한 현실이었다. 밥뿐만이 아니었다. 다시 박을 기울이자 이번에는 맑고 청아한 향기를 풍기는 물이 표주박에 찰랑거리며 채워졌다. 연화는 허겁지겁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씹을 새도 없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들은 마치 감노수처럼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듯했다. 며칠을 굶주린 배가 따뜻하게 채워지자 머릿속을 맴돌던 안개가 걷히고 눈이 번쩍 뜨였다.
뒤이어 마신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마시는 순간 찌릿한 기운이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솟구치며 피로에 젖어있던 근육들이 거짓말처럼 생기를 되찾았다. 찢어졌던 손끝의 상처가 아물고 무겁던 어깨가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이것이 산신령님의 조화로구나. 연화는 감격에 겨워 조롱박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절을 올렸다. 배가 부르고 기운이 넘치니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배틀에 앉았다. 이번에는 달랐다. 북을 잡은 손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움직였다. 척척척. 배틀 소리가 경쾌한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1시간의 짤 분량이 순식간에 완성되어 차곡차곡 쌓여갔다. 산신이 준 물을 마신 탓인지 그녀의 눈에는 실오라기 하나의 흐름까지 선명하게 보였고 손은 마치 제 것이 아닌 듯 신들린 솜씨로 배를 짜나갔다. 피로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배를 짤수록 몸 안에서 알 수 없는 희열과 힘이 솟구쳤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방 안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연화의 작업 속도는 줄어들 줄을 몰랐다. 그녀는 콧노래가 나올 것 같은 기분을 억누르며 오직 배 짜는 일에만 몰두했다. 어느새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저녁상을 물린 최 씨가 등불을 들고 행랑채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인연이 밥도 안 줬으니 분명 뻗어자고 있겠지. 오늘이야말로 멍석말이를 해서 쫓아내고 말리라. 최 씨는 도끼 어린 중얼거림과 함께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그러나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좁은 방 한가득 하얗고 고운 삶, 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 연화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마지막 오를 정리하고 있었다. 최 씨는 입을 딱 벌린 채 들고 있던 등불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게 다 내년이 짠 것이냐? 최 씨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떨렸다. 연화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예, 어머니. 분부하신 대로 3배 5피를 모두 짰습니다. 혹 부족한 점이 있을까 하여 한 피를 더 짜두었습니다. 최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배뭉치를 만져보았다. 솜씨는 더할 나위 없이 촘촘하고 매끄러웠으며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다. 하루 종일 밥 한 끼 먹지 않은 사람이, 그것도 연약한 며느리가 해낼 수 있는 양이 아니었다. 최 씨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했다. 트집을 잡아 쫓아내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게다가 며느리의 안색은 굶은 사람이라기엔 너무나 혈색이 좋고 눈빛이 초롱초롱했다. 내년이 어디서 사람을 사서 시킨 것은 아니냐, 아니면 친정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냐. 최 씨가 억지를 부리며 다그쳤지만 연화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께서 문 밖을 지키고 계셨는데 제가 어찌 사람을 들이고 물건을 드리겠습니까? 그저 죽을 힘을 다해 어머님 명을 받들었을 뿐입니다. 논리 정연한 대답에 최 씨는 할 말을 잃었다. 흥요망한 것. 우연히 손이 빨라진 게지. 꼴 보기 싫으니 썩 나가서 저녁 설거지나 하거라. 최 씨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다. 연화는 묵묵히 마당으로 나와 쌓여있는 그릇들을 씻기 시작했다. 차가운 우물물이 손에 닿았지만 춥지 않았다. 그녀의 품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밥과 기운을 주는 조롱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채 쪽에서 들려오는 최 씨와 남편의 대화 소리가 연화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다. 얘야,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년이 하루 만에 그 많은 배를 짤 수는 없다. 얼굴에 기름기가 도는 걸 보니 분명 어딘가에 먹을 것을 숨겨두었거나 우리가 모르는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다. 최 씨의 의심 가득한 목소리에 남편이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머니, 저도 아까 보니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군요. 제가 며칠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연화는 설거지하던 손을 잠시 멈추었다. 산신의 선물 덕분에 위기를 넘겼지만 그로 인해 더 큰 의심을 사게 된 것이다. 이 조롱박의 비밀을 들키는 날에는 단순히 뺏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시어머니의 탐욕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이 신비한 물건을 알게 된다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다. 연화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달이 살짝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신령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요? 그녀는 조롱박을 더욱 깊숙이 품에 안으며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조롱박만은, 그리고 이로 인해 얻은 희망만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그러나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이미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그녀를 옥죄어 오고 있었다. 해치웅이 약이 200자 K호황 2점 이트팅한 등등 무일렁 NH업
팁 두찌, 내 위팁, 3. GRS 한국, GM227H, 중3.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렸고 밤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지는 계절이었으나 최 부자네 집안의 공기는 한여름 땡볕보다 더 뜨겁고 날카로웠다. 연화는 날이 갈수록 피어나는 꽃처럼 생기를 더해갔다. 예전 같으면 거친 집안일과 굶주림에 비쩍 말라 뼈만 앙상했을 터이나 지금 그녀의 얼굴은 백옥처럼 희고 고와졌으며 눈동자는 샛별처럼 총기가 넘쳤다. 산신이 준 조롱박에서 나오는 신비한 물과 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그녀의 몸속 깊은 곳에 쌓인 병과 화를 씻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화의 변화는 시어머니 최 씨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자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불씨가 되었다. 전현이 분명 여우 홀린 짓을 하는 게야. 쌀독에 쌀은 그대로인데 얼굴에 저리 기름기가 흐를 수 있단 말이냐. 최 씨는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며느리의 동태를 살피며 이를 갈았다. 그녀의 의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광적인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최 씨는 연화를 시험하기 위해 더욱 악랄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쌀독에 쌀알 개수를 세어 표시를 해두는가 하면 부엌의 택감 하나하나에도 눈독을 들였다. 심지어 연화가 뒷간에 가는 시간조차 체크하며 혹시라도 숨겨둔 정인이 있어 음식을 받아오는 것은 아닌지 감시했다. 그러나 연화는 빈틈이 없었다. 쌀은 줄지 않았고 남정네의 그림자조차 얼씬거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연화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소여물을 쓰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해치우고 밤새 바느질을 하면서도 지친 기색 하나 없었다. 최 씨의 속은 타들어갔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다. 내 전연의 꼬리를 기필코 잡아서 요절을 내고 말리라. 어느 날 저녁 최 씨는 며느리에게 비단 10피를 던져주며 호통을 쳤다. 내일 진시까지 이 비단에 십장생수를 놓아라. 한 땀이라도 삐뚤어지거나 시간을 어기면 그 길로 내년 머리채를 잡아 관아에 넘길 테니 그리 알아라. 그것은 숙련된 친모 5이 달라붙어도 사흘은 걸릴 일이었다. 연화는 말없이 비단을 받아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고 등잔불을 켜자 방 밖 어둠 속에 숨어있던 최 씨가 소리 없이 다가왔다. 최 씨는 침을 발라 창호지 문구멍을 살짝 뚫고는 독사 같은 눈으로 방 안을 엿보기 시작했다. 방 안의 연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의 의심이 날로 깊어지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단속을 철저히 확인한 후 이불 속 깊은 곳에서 조롱박을 꺼냈다. 문구멍으로 이를 지켜보던 최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 낡아빠진 박은 무엇인고 저걸로 무엇을 하려는 게냐. 연화는 조롱박을 향해 합장하고 나직이 속삭였다. 신령님, 제게 지혜와 솜씨를 빌려주소서. 이 위기를 넘겨야 집안이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롱박의 마개를 뽕 하고 열었다. 그 순간 최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조롱박 입구에서 은은한 금빛 가루가 안개처럼 피어오르더니 방 안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 아닌가. 그 빛은 등잔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신비롭고 영롱했다. 연화가 조롱박을 비단 위에 살짝 기울이자 놀랍게도 박 안에서 색색의 실들이 살아서 움직이듯 쏟아져 나와 스스로 바늘귀를 찾아 들어갔다. 연화가 바늘을 잡자 손은 바람처럼 움직였고 십장생의 학과 사슴이 비단 위에서 춤을 추듯 수놓아졌다. 그것은 인간의 솜씨가 아니었다. 요술이었다. 최 씨는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저것이 도깨비 방망이로구나. 아니 화수분인가. 저런 보물을 전연히 감추고 있었다니. 최 씨의 가슴 속에서 탐욕이라는 검은 짐승이 거칠게 날뛰기 시작했다. 며느리에 대한 미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로지 저 신비한 물건을 차지해야겠다는 욕망만이 그녀의 뇌리를 지배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나자 연화는 술을 다 놓은 비단을 개어놓고 곤히 잠이 들었다. 조롱박은 그녀의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밖에서 때를 기다리던 최 씨는 마른 침을 삼켰다. 지금이 기회였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문고리를 잡았다. 다행히 연화는 하루 종일 시달린 탓에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끼익!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질렀지만 최 씨의 심장 소리가 더 크게 울려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방 안으로 들어선 최 씨는 잠든 연화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달빛에 비친 며느리의 얼굴은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그 모습이 묘하게 비틀린 질투심을 자극했으나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최 씨의 손이 떨리며 머리맡에 조롱박으로 향했다. 차갑고 투박한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그녀는 조롱박을 낚아채 품에 안았다.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다. 이 집안의 주인인 내가 가져야 마땅한 물건이야. 최 씨는 희열에 찬 미소를 지으며 도둑고양이처럼 방을 빠져나갔다. 자신의 안방으로 돌아온 최 씨는 문을 겹겹이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심장이 방망이 질쳐서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호롱불 밑에서 훔쳐온 조롱박을 요리조리 뜯어보았다. 겉보기엔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처럼 보였지만 아까 본 그 신비한 광경이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이것만 있으면 나도 천하의 부자가 될 수 있다. 아니,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도 있겠지. 최 씨는 당장이라도 마개를 열어보고 싶었으나 며느리가 깨어나 소란을 피울까 두려워 꾹 참았다. 내일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이 보물을 열어보리라. 그리고 그녀는 도둑 누명을 씌워 내쫓아버리면 그만이다. 그녀는 조롱박을 장롱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비단 이불 사이에 숨겨두고는 설레는 마음에 밤새 뒤척였다. 그녀의 탐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어 올라 이미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한편 새벽녘의 서늘한 기운에 잠에서 깬 연화는 본능적으로 머리맡을 더듬었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방바닥뿐이었다. 조롱박이 어디 갔지?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다. 이불을 들추고 베개를 엎고 방 구석구석을 미친 듯이 뒤졌지만 조롱박은 흔적도 없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어젯밤 분명히 걸어 잠그고 잤던 문이었다. 설마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이 집안에서 자신의 방에 들어올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연화는 망연자실하여 자리에 주저앉았다. 산신이 주신 생명의 은인 같은 물건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시어머니의 손에 들어갔을 때 벌어질 끔찍한 일들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다. 안 돼. 어머니가 욕심을 품고 그것을 연다면 산신의 경고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욕심이나 원망으로 가득 찬 채 연다면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날이 밝아오자 집안 분위기는 여느 때와 달랐다. 평소라면 고함 소리로 시작되었을 아침이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연화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채 마당으로 나가자 최 씨가 화려한 비단 옷을 차려입고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여왕처럼 거만했다. 흥, 이제야 일어났느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라. 내가 마을 잔치를 열 것이야. 최 씨의 말에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최 씨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훔쳐간 조롱박이 보물단지처럼 모셔져 있었다. 연화가 다급하게 외쳤다. 어머니, 그 조롱박은 돌려주십시오. 그것은 함부로 다루면 큰일 나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최 씨는 코웃음을 쳤다. 오호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내년이 훔쳐온 물건을 내가 도로 찾은 것뿐이다. 어디서 감히 주인 행세냐 닥치고 구경이나 하거라. 최 씨는 하인들을 시켜 대문을 활짝 열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연화는 발을 동동 구르며 남편 박생원을 찾았으나 그는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마당에는 소문을 듣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로 북적였다. 최 부자네. 안방마님께서 웬일로 잔치를 여신다나 무슨 보물을 얻었다는데 구경이나 해보세.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최 씨는 의기양양하게 조롱박을 높이 쳐들었다. 연화는 군중 속에서 최 씨를 향해 달려나가려 했으나 건장한 하인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머니, 제발 멈추세요. 그것을 여시면 안 됩니다. 연화의 절규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묻혀버렸다. 최 씨는 며느리의 애원을 비웃으며 수많은 눈동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롱박의 마개에 손을 얹었다. 자, 다들 똑똑히 보아라. 우리 집에 복이 넝쿨째 들어왔으니 내가 이 신통방통한 박으로 금은보화를 쏟아내어 너희에게도 나눠줄 것이다. 최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연화는 질끈 눈을 감았다. 다가올 재앙을 막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산신이 말한 눈물이 마르고 진심이 차오를 때가 아닌 탐욕과 오만이 차고 넘칠 때 열리는 조롱박.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의 도구가 아니었다. 마개가 열리는 순간 맑고 청아했던 지난번의 소리와는 달리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듯한 기괴한 바람 소리가 쉬익 하고 들려왔다. 하늘에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태양을 가렸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불길한 기운에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최씨만이 그 징조를 보지 못하고 박의 입구를 자신의 얼굴 가까이 가져다 댔다. 운명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이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헷, 충, 3, 야기 150자, K황, 2.1 오트 팅한 등등, 브이렁 NH 팁 툭제 비팁, 4, 그, 에, 스한, 국, 잼, 투이, 진, 층, 증사,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조롱박의 아가리가 열렸다. 최 씨가 기대했던 눈부신 금은보화의 광채는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깊고 어두운 지옥의 밑바닥에서나 맡을 법한 역겨운 악취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썩은 음식물의 냄새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묵혀온 탐욕과 거짓, 그리고 남을 해하려 했던 독한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냄새였다. 구경꾼들은 코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고 순식간에 잔치상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조롱박에서는 시커먼 오물이 끈적한 타르처럼 솟구쳐 올라 최 씨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으아, 이게 뭐냐? 내 금덩이 어디 갔어? 최 씨는 얼굴과 비단옷을 뒤덮은 오물을 닦아내려 발버둥 쳤지만 닦으면 닦을수록 오물은 살가죽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화려했던 비단옷은 순식간에 걸레 조각보다 못한 흉물로 변해버렸다. 마당을 뒤덮은 검은 연기는 흩어지지 않고 기이하게 뭉쳐지더니 허공에서 거대한 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그림자 인형극과 같았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사이 연기 속에서 익숙한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첫 번째 장면은 한겨울 얼음장 같은 냇가에서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빨래를 하는 연화의 모습이었다. 그 뒤로 회초리를 들고 서서 며느리의 등을 사정없이 내려치는 최 씨의 악귀 같은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아이고, 저게 뭐야. 최 부자네. 마님이 며느리를 저렇게 잡았단 말이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최 씨는 허공을 향해 팔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저거 안 치워. 누가 이런 요술을 부리는 게야.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덮기에는 너무나 초라했다. 이어지는 환영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쌀독에서 쌀을 퍼내어 돼지 죽통에 부어버리며 며느리 주느니 짐승을 주겠다라고 중얼거리는 최 씨의 모습. 며느리가 짠 배를 가위로 몰래 찢어놓고는 며느리의 탓으로 돌리며 매질을 하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며느리가 게으르고 손버릇이 나빠서 걱정이다 라며 거짓 눈물을 흘리던 최 씨의 이중성이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순간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저런 천하의 몹쓸 여편네를 보았나.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연화, 저 불쌍한 것을 손가락질했으니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동네 안악들은 혀를 차며 최 씨를 향해 침을 뱉었고 점잖던 노인들도 지팡이로 땅을 치며 호통을 쳤다. 최 씨는 오물 범벅이 된 채 아니다. 저건 다 가짜다. 전연이 흑심을 품고 꾸민 짓이다. 라고 악글 썼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구석에 숨어있던 남편 박생원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개구멍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마을 장정들이 그를 붙잡아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나왔다. 연기 속에는 박생원이 어머니의 학대를 보고도 못 본 적책으로 얼굴을 가리는 비겁한 모습까지 고스란히 비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에이구 사내 대장부라는 작자가 제 마누라가 죽어나가는데 어미 치마폭에 쌓여 모른 척을 해. 내 놈도 공범이다. 사람들의 질타에 박생원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연화는 그 참혹한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통쾌함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무함이 밀려왔다.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지만 한때나마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산신령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욕심으로 열면 큰 화를 입으리라. 이것은 산신이 내린 가혹하지만 공정한 심판이었다. 그때 소란을 전해들은 관아의 포졸들이 육모방망이를 들고 들이닥쳤다. 걔 무슨 소란들이냐. 관아까지 괴성이 들리니 이곳이 난장판이 아니고 무엇이냐. 포졸들의 등장에 사람들은 길을 터주었고 마당 중앙에 처참한 광경이 드러났다. 오물을 뒤집어쓰고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는 최 씨와 공중에 떠있는 기이한 검은 연기의 환영. 포졸 대장은 눈앞의 광경에 잠시 말을 잃었으나 곧 상황을 파악하고 최 씨를 포박하라 명했다. 네, 2년 하늘이 노하여 내 죄상을 낱낱이 보여주니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구나. 며느리를 학대하고 마을 사람들을 기만하여 풍속을 해친 죄관하로 가서 엄히 다스리겠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 씨의 팔을 꺾어 묶었다. 최 씨는 발버둥치며 연화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이 요물 같은 년, 네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구나. 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최 씨가 끌려가자 거짓말처럼 조롱박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 연기가 멈추고 환영도 사라졌다.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고 다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마당을 비추었다. 땅에 떨어진 조롱박은 더 이상 오물을 뿜지 않고 처음 연화가 주었던 그 낡고 조용한 박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쭈뼛거리며 연화에게 다가왔다. 평소 연화를 구박했던 이웃집 할멈이 연화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세댁, 아니 연화야, 우리가 정말 미안하네. 저런 악귀 같은 시어미 밑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 우리가 눈이 멀어 사람을 못 알아봤어.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가 이어지자 연화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닫혀있던 세상의 문이 비로소 열리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박생원은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어미를 따라가야 할지 아내에게 빌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었다. 그의 꼴은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처량했다. 연화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박생원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방님 보셨습니까? 하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죄는 관아에서 물을 것이나 서방님의 죄는 평생 제 앞에서 갚으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개과천선하지 않으신다면 저 조롱박이 다시 열려 서방님을 심판할지도 모릅니다. 연화의 말에 박생원은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아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에 압도되었다. 예전에 순종적이고 유약했던 연화는 이제 없었다. 난장판이 된 잔치마당이 정리되는 동안 연화는 바닥에 뒹구는 조롱박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오물이 묻어 더러워졌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한 물건이었다. 그녀는 치맛자락으로 박을 깨끗이 닦아내고 품에 안았다. 조롱박에서는 다시 은은하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마치 고생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위로하는 듯했다. 최 씨는 관아 옥사에 갇혀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화를 존경과 미안함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하지만 연화는 알았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무너진 집안을 다시 세우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며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산신이 이 조롱박을 통해 그녀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선물이 아닐까. 해질 무렵 연화는 다시 우물가로 향했다. 죽으러 갔던 그 길이 이제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러 가는 길이 되었다. 붉게 물든 노을 아래 우물물은 평온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보여주신 이적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제 이 박에 담긴 힘을 저 혼자만의 배불림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부디 지켜봐 주시옵소서. 연화가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리자 어디선가 불어온 맑은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다. 바람결에 섞여 기특하구나 하는 노인의 웃음소리가 들린 듯도 했다. 연화는 옅은 미소를 머금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다. 어둠이 내린 마을길, 그녀의 품 안에서는 조롱박이 작은 등불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해충사, 약 2,300자, 케이호왕 2점, 삼트팅, 한팅 등, 무이렁 NH압, 티앱 툭즈, 네브이팁, 오, 쥐안, 스한콕, 쥐엠, 투이진, 쥐응, 오. 세월은 유수와 같아 그 끔찍했던 소동이 있고 난 뒤 어느덧 3번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최 부자네 집 담장 너머로 흐드러지게 피어난 매화 향기가 마을 어귀까지 진동하니 예전에는 그 집 앞을 지나기만 해도 서늘한 기운에 몸을 움츠렸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걸음을 멈추고 꽃구경을 할 만큼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다.
집안의 주인은 사실상 며느리 연화로 바뀌어 있었다. 관아에서 곤장을 맞고 풀려난 시어머니 최 씨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집 뒤편 산기변에 작은 암자를 짓고 스스로 유폐 생활을 자청했기 때문이었다. 새벽마다 들려오는 목탁 소리와 최 씨의 참회하는 독경 소리는 이제 이 마을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 있었다. 연화는 이른 아침 정성스럽게 좀 흰 죽과 정갈한 나무를 바구니에 담아 산기웻으로 향했다. 가파른 돌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으나 그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암자 앞에 다다르자 누더기 승복을 입고 마당을 쓸고 있는 늙은 비구니의 뒷모습이 보였다. 한때 비단 옷이 아니면 입지 않고 사내 진미가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던 기세등등한 최 씨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왜소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아침 진지 가져왔습니다. 연화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최 씨가 흠칫 놀라며 빗자루를 놓고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고생으로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도끼가 빠져나간 눈매는 어린아이처럼 순해져 있었다. 오 왔느냐. 내 죄가 산보다 높은데 어찌 매일 이리 고생을 사서 하느냐. 나는 굶어 죽어도 싼 죄인이다. 최 씨는 연화의 손을 잡지도 못하고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연화는 그런 시어머니의 흑투성이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어머니 지난 일은 모두 흘러간 물과 같습니다. 산신령님께서도 어머니의 진심 어린 참회를 기특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어서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연화의 말에 최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승복을 적셨다. 탐욕의 조롱박이 터지던 날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쓰고 비참하게 끌려가던 순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이제 며느리가 가져다주는 거친 음식조차 감지덕지하며 남은 생을 속죄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남편 박생원을 보았다. 과거에는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않고 책만 읽던 샌님이었으나 이제는 제법 농사꾼의 태가 나는 건장한 사내가 되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관아로 끌려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날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무력함과 비겁함을 깨달았다. 아내의 뒤에 숨어 호의호식하던 시절을 청산하고 스스로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알게 된 것이다. 박생원은 연화가 들어오자 하던 일을 멈추고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부인 다녀오셨소. 어머니께서는 좀 어떠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예, 서방님. 오늘은 안색이 조금 더 좋아 보이셨습니다. 서방님께서 틈틈이 톡감을 넉넉히 해다 주신 덕분입니다. 연화가 미소 지으며 답하자 박생원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내 평생 어머니와 부인에게 지은 죄를 갚으려면 이 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모자랄 것이오. 부인 이리 와서 잠시 앉으시오. 내 새참으로 찐 고구마를 좀 내왔소.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소박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비단옷 대신 무명옷을 입고 고기 반찬 대신 고구마를 먹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 깃든 평화는 천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박생원은 연화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부인 내가 못나서 고생만 시켰소.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부인의 종이 되어 이 은혜를 다 갚으리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서방님,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지난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온함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해 봄은 유난히 가뭄이 심했다. 마을의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춘궁기를 맞은 이웃들은 초근목 피로 연명하며 굶주림에 시달렸다.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자 연화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조롱박을 꺼냈다. 그동안 집안을 일으키는 데에만 조금씩 사용해왔던 그 신비한 물건을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위해 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연화는 대문을 활짝 열고 마을 사람들을 불렀다.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은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빈 그릇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소문을 듣고 깡마른 몰골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개중에는 예전에 연화를 험담했던 이들도 있었으나 연화는 차별 없이 그들을 맞이했다. 연화가 조롱박의 마개를 열고 간절히 기도했다. 신령님, 이 불쌍한 이웃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그러자 조롱박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밥은 퍼내고 퍼내어도 줄지 않았고 국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찰랑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허겁지겁 밥을 먹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
연화 씨는 살아있는 부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사람들은 연화에게 절을 하며 칭송했으나 연화는 그저 온화한 미소로 그들의 손을 잡아줄 뿐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조롱박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잠시 맡겨둔 것이라는 사실을. 욕심 없이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녀는 조롱박을 통해 배우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마을 잔치 같은 구호 활동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밤이었다.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여보내고 난 뒤 연화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와 조롱박을 닦으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롱박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흔들어 보니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혹시나 하여 마개를 열어보았으나 그 안에서는 더 이상 밥도 물도 금빛 가루도 나오지 않았다. 텅 빈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연화는 잠시 당황했으나 곧 이내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다. 아, 이제 가셨구나. 그녀는 직감했다. 마을의 위기가 넘어가고 자신의 마음속에 더 이상 간절한 결핍이나 욕심이 남아있지 않게 되자 산신이 조롱박의 신통력을 거두어 간 것임을 연화는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다. 기적에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제 그녀와 남편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빈 조롱박을 깨끗이 닦아 안방 문갑 위에 소중히 올려두었다. 그것은 더 이상 요술을 부리는 보물단지가 아니라 그녀가 겪어온 시련과 극복 그리고 깨달음을 상징하는 가훈자쿤과도 같은 물건이 되었다. 세월은 다시 흘러 10수년이 지났다. 최 씨는 암자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고 연화와 박생원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다. 두 사람 슬하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자라나 집안을 웃음소리로 가득 채웠다. 어느 가을날 저녁 백발이 성성해진 연화와 박생원은 대청마루에 앉아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당에는 자손들이 수확한 곡식을 타작하느라 분주했고 풍요로운 가을거지 냄새가 바람을 타고 불어왔다. 박생원이 곰방대를 물고 허허 웃으며 말했다. 부인 저기 문갑 위에 있는 낡은 조롱박이 기억나시오. 저것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은 진작에 풍비박산이 났을게요. 연화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문갑 위에 먼지 쌓인 조롱박을 바라보았다. 겉보기엔 그저 촌노들이 막걸리나 담아 마실 법한 흔한 박일 뿐이었다. 하지만 연화의 눈에는 그 옛날 우물가에서 만났던 산신의 형형한 눈빛이 겹쳐 보였다. 서방님, 저 조롱박은 비었으나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안에 담겼던 것은 쌀이나 비단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탐욕이 그것을 오물로 만들었고 저의 간절함이 그것을 밥으로 만들었지요. 결국 모든 복과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 그릇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생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오르신 말씀이요. 신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선물은 저 박이 아니라 바로 당신 연화 부인이었소. 당신의 그 고결한 마음이 우리 모두를 구원한 것이요. 두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고 그 달빛을 받은 낡은 조롱박은 마치 그 옛날처럼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는 듯했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었다.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마치 산신령이 껄껄 웃으며 이제야 깨달았느냐, 참으로 잘 살았구나라고 칭찬하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연화는 밤하늘을 향해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절을 올렸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증오를 용서로 탐욕을 나눔으로 바꾼 한 여인의 긴 이야기는 그렇게 평화로운 가을밤의 정취 속에 조용히 막을 내렸다. 우물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그곳은 한 맺힌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곳이 아니었다. 맑은 물이 솟아나 목마른 이들을 적셔주는 생명의 근원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뿐이었다.